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인에는 지식스쿨 최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일본이 수소 운반선을 개발하고 이산화탄소 및 암모니아 운반선 상용화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초로 차세대 선박을 선보여 한국과 중국에 밀리고 있는 조선 수주전에서 단숨에 역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탈석탄 시대를 앞두고 한중일 간 미래 선박 개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일 니온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대 중공업 회사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개발해 2025년에 내놓는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계열 조선 회사인 미쓰비시 조선이 올해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액화가스로 바꿔 저류 설비가 있는 항만까지 운송하는 선박인데요. 이산화탄소는 액화시킬 때 압력 조절에 실패하면 드라이아이스로 변하기 쉽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영하 50도와 영상 30도 사이에서 압력을 조절하는 액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 중립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향후 이산화탄소를 운송하는 선박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2070년이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절반분의 15%가 이산화탄소 포집, 이용, 저장 과정에서 달성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이산화탄소를 화학제품이나 연료, 콘크리트로 가공하는 실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반선을 개발했고 2030년까지 선박을 대형화해 본격 판매할 계획입니다. 갈탄에서 추출한 수소를 영하 253도까지 냉각시켜 액화하고 독자 개발한 탱크에 장시간 초저온 상태로 보존하는 기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본 2위 조선사인 재팬마린 유나이티드는 액화 암모니아 가스 운반 전용선을 개발 중인데, 암모니아는 수소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탈석탄 시대에 운송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석탄 선박 개발은 조선 수주 경쟁에서 한국과 중국에 뒤처진 일본 조선업계가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던진 승부수로 보이는데요. 일본 선박 수출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조선사 수주량은 733만 톤으로 1년 만에 20% 감소했습니다. 조선업계 전체의 수주 잔액도 조선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2년에 못 미친 1년 6개월치입니다.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수입국인 일본의 수요에 힘입어 일본 조선업계는 1980년대까지 세계 LNG선 점유율 1위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한국에 밀려난 이후 내리막길만 걷고 있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일본 조선업계의 LNG선 수주 실적은 제로입니다. 기존 선박으로는 도저히 한국과 중국을 추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 조선업계가 차세대 선박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조선사들이 세계 최초로 선보이려는 차세대 선박은 그동안 일본이 축적한 LNG선의 탱크 저장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일본 최대 조선사 이마바리 조선은 JMU와의 합작회사인 니온십야드를 지난 1일자로 출범시키는 등 조선사의 몸집을 키우려는 시도도 진행 중입니다. 일본 3위 조선사인 미쓰이 ENS 홀딩스는 미쯔비시 중공업의 군함 건조 사업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탈석탄 시대에 대비해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일본 조선업계,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외국 선박이 중국 관할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할 경우 해경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중국 해양경찰국에 무기 사용 권한을 부여한 해경법이 지난 22일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직접 대상이 되는 일본 센카쿠 영해의 일본 어선뿐만 아니라 한국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경비함이 서해에서 움직이다 동경 124도를 넘어 동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동경 124도는 중국이 자신들의 해상작전 구역 경계선이라며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죠. 해군은 즉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지키던 전투함 한 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중국 경비함 감시와 견제에 돌입했습니다. 익명의 한 정부 소식통은 26일 요즘 중국 경비함은 동경 124도에 바짝붙어 항해하다 거의 매일 이 선을 넘어와 백령도 쪽으로 향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은 이례적으로 깊숙이 들어온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백령도에서 40km 떨어진 해역은 공해입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 이렇게까지 근접하는 행위 자체는 군사적 영역 과시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지난해 8월에
7월에는 중국 해군의 전략무기인 위안급 잠수함까지 대놓고 노출했습니다. 2005년 배치하기 시작한 신형 잠수함으로 미국의 싱크탱크인 미국 해군 연구소에 따르면 최대 속도 마하 3, 최대 사거리 537km의 YJ-18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공격 잠수함입니다. 2-3주 동안 위치를 숨길 수 있는 잠수함으로 수상 항해를 했다는 건 일부러 존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바다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문제입니다. 공중에서는 중국 군용기가 서해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서해 한국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온 게 60번이 넘는다고 하네요. 카디즈는 동경 124도를 따라 그어졌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지만 외국 군용기가 들어가려면 해당 국가에 먼저 알리는 게 관례죠. 하지만 중국은 어떨 땐 알리고 어떨 땐 알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입니다.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서해 공정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활동 범위를 야금야금 넓혀 서해를 중국의 앞마당으로 만들려는 전략으로 보이죠. 바다 위에 중국이 그어놓은 동경 124도라는 해상작전 구역 경계선은 국제법으론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선입니다. 중국이 지난 2013년 한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한국 해군에게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요구했죠. 당시 해군 참모총장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북한의 잠수함을 막기 위해 작전 수행이 필요한 곳이라며 반박했지만 2014년부터 한국 해군 전투함이 동경 124도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즉시 나가라는 경고 통신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자신들은 이 선을 넘어와 한국 영해에 근접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왜 서해를 앞마당으로 삼으려 하는 걸까요? 정부 소식통은 2013년에 시진핑의 해양주권 강화 지시 명령이 있다고 기뜸했습니다. 또 중국 북해함대 소속 한 급핵 추진 잠수함이 먼 바다로 나가려면 서해를 거쳐야 하니 서해를 중국군 바다로 만들어놔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은 미적지근합니다. 제1 목표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며 현재 해군 전력으론 중국 해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죠. 군 소식통은 해군이 나름 노력하지만 수에서 중국군에 밀린다며 해군 전투함 한 척을 간신히 북한 임무에서 빼내 동경 124도로 보내면 중국 해군 전투함 여러 척을 만나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주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동경 124도에 대해 침묵한다면 중국 해군의 작전구역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 서해를 중국에 내주는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군 2함대와 중국 북해함대 간 계속 대화하고 때로는 해군 전투함을 동경 123도까지 파견해 한국방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주권 수호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금 서해 공장에서 밀리지 않게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에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일본의 WTO 제소 사건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이 승소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2021년 1월 22일 미국과의 사상 최대 WTO 분쟁에서 한국이 또 한 번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AFA 제도는 미국이 자의적으로 관세율을 산정하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철강제와 변압기 등 8개 품목을 문제 삼으며 AF 조항을 적용하여 고율의 관세를 매겨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을 차단한 바 있고 해당 품목의 연간 규모는 약 16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WTO 분쟁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 말부터 이 AFA 조항 때문에 미국의 견제에 시달려야만 했죠. 수출 기업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미국에 유리한 높은 관세가 책정되었습니다. 최고 60%에 달하는 폭탄 관세가 부과돼 국산 철강 제품 등이 큰 타격을 입었죠.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8년 WTO에 제소했고 3년간 2만 5천 장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열띤 분쟁 끝에 승소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AF 조항을 남용해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매기던 행태에 WTO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준 거죠.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1심은 미국이 불리한 가용 정보 AFA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8건의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결정했습니다. 1심은 40개의 쟁점 중 37개의 쟁점에서 한국의 주장을 인용하며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죠. WTO는 AFA 조항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미국 조사 당국이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덤핑 조사 당국이 수출업체가 제출한 이외의 자료를 활용해 과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미국은 해당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필요하다는 거죠. WTO 조사 당국이 대체 자료를 찾기에 앞서 수출업체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당국이 큰 부담 없이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미국 측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승수로 향후 다른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불합리한 정보를 활용한 미국의 수입 규제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상 관료들의 치밀한 법적 근거 준비와 꼼꼼한 변론 덕분에 얻은 결과죠. 특히 지난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 승리를 이끈 정부 대응팀이 이번에도 승수로 이끌어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2년 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막은 주역 정하늘 상급 부의사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하늘 부의사관은 2019년 일본과의 WTO 전쟁을 승수로 이끌고 4급 서기관에서 상급 부의사관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3급까지의 승진은 대략 15년 정도 걸리는데, 정하늘 부의사관은 약 2년 반 만에 역대 초고속 승진 사례를 새로 쓴 거죠. 그리고 2021년 정하늘 상급 부의사관이 속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한 번 더 일을 낸 것입니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주의 조치가 다양한 산업 부분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정은 우리 산업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AFA의 법적 기반이 된 무역특혜 연장법은 오바마 정부 당시 도입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 역시 관세율 인상을 통한 보호무역 정책을 당분간 이어갈 전망이죠. 이 같은 시점에서 이번 승소가 얼마나 큰 의미를 시사하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위원 선출을 방해하면서 WTO 상소기구가 현재 판정 기능을 잃은 상태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네요.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1심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분쟁은 기약 없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는 이번 판결 이후 미국이 관세율을 자의적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3년 전 WTO 제소를 결정한 후 60%를 웃돌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한 자릿수 때까지 떨어진 것도 미국이 WTO 판결을 의식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현재 한국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한 상황인데요. 이 또한 승리로 마무리 지어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처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안 읽는 것 같아도 열심히 읽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한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는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